예, 안녕하세요. 예, 동작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한국문화재 제8강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부여 시내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탑 하나를 이렇게 그냥 보고 사진 찍고 오기에는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 갖고 있는 그 문화유산적 가치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을 한번 다시 미학적 관점으로 본 후에 다시 가신다면 아마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아마 다르게 아마 보실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그 주변에 청동기 유적인 부여 송곡리 유적이 정비가 돼 있고 또 그 밑에 좀 가면 공주 수촌 유적도 돼 있으니까 아무튼 연계해서 뭐 1박 2일 정도로 해서 공주 부여 하면 웬만한 유적지는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걸 기억했다가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게 되면 이 탑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새롭게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먼저 이제 백제의 어떤 시대별 역사의 변천은 서울에 이제 한성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주, 그 다음에 부여, 그리고 익산으로 천도는 하지 않았지만 600년 이후에는 역사의 중심지가 상당 부분 익산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익산을 별도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4개의 시대별 공간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부여에 가면 백제의 마지막 수도이고 뭐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538년부터 660년 정도까지니까 뭐 해봤자 90몇 년밖에 안 되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눈에 익숙한 이제 부소산성이 있고, 부소산성의 이제 강변 쪽에 이른바 이제 낙화암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정림사지는 아래쪽에 위쪽에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이제 능산리 고분이 있고 바로 여기에 부여의 외곽성인 나성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중앙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바로 여기서 능산리에 능사가 발견되고 그 능사에서 백제금동 대향로가 출토가 돼서 특히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뭐 대략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림사는 이 정림사지를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와장에서 정림사라는 명문기와가 나옴으로써 정식으로 정림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주로 이제 절을 두는 것은 비슷한데요.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천경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숲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가장 신성한 공간이라 했거든요. 근데 그 숲을 밀고 거기다가 불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림사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정림사도. 그래서 백제인들이 숭배를 했던 아마 신령스러운 산을 깎고 여기에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불교의 세계를 여기다가 옮겨놓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정식 절 이름은 정림사가 되겠고요. 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터해서 정림사지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대표적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자리 잡고 있고 뒤에 대웅전에 있는 것들은 정림사와 관련이 없이 후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있고 그다음에 터를 발굴했더니 이 아래쪽에 연못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불국사도 물론 밑에 연못이 있어요. 지금은 다 덮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연못을 넘으면 부처님의 세계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정림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불교 문화를 간단하게 소개하는데요. 불교는 그냥 불교는 종교만 온 것이 아니라 인더스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에서 수천 수백 년 동안 이어졌던 인더스 문명의 결집체, 그것이 그대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음악, 복식, 건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불교를 이해하는
5개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 첫째는 이제 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전이죠. 우리의 전통적인 신전이 아까 숲이라고 했다면, 숲이라 본다면 이제 불교도 이제 이런 신전이 오겠죠. 그것을 가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식 이름은 생깔라마인데요. 그걸 줄여서 가람, 인도말이죠. 인도말. 인도말을 한자로 가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림정사라든지 기원정사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이제 불교 사원을 말하는 거고, 이 불교 사원은 원래 돈을 많이 번 장자, 우리말하면 이제 부자들을 장자라고 불렀거든요. 그 어느 한 특정 지역에 덕망 있는 사람, 그래서 어른 장자를 써서 장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는데, 불교에서는 모든 스님들이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나무 밑에서 숙식을 하면서 걸식을 했어요. 이것을 사의지라 그래요. 네 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개를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뜻한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식하라는 거예요. 걸식하라. 걸식하라. 얻어먹으라는 거죠. 스님들은 소유하면 안 되니까 집을 소유하고 뭐 식량을 소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들은 다 거짓말 뻥쟁이들이야. 예? 예,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주돈에다가 들어온 돈만 받으면 되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제비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봉은사 사태니 봉선사 사태니 저기 뭐 팔공산 사태가 다 뭡니까? 이것 때문에 아니 이거. 예? 근데 왜 그러냐?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돈 줘.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어.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하여튼 걸식하라. 두 번째로 뭐냐면 분소이랑 뭐냐면 옷을 오래 입으면 더럽잖아요. 그러면 옛날 인도에서는 그걸 다 이제 쓰레기통에다 버릴 거 아니에요? 똥통간에다가 그걸 털어서 입으라는 거죠. 막 똥 같은 거 묻어있는 거 털어서 버려진 뱃조각을 29개로 엮어서 입으라는 거죠. 근데 요새 스님들 너무 좋은 옷 입어요. 조계사 앞에 가면 스님들을 위한 가사들이 너무나 좋아. 한 번에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그거 저기 신도들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기도 다 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모신 사찰에 우리 스님께서 얼굴이 너무 통통해.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제가 머리 깎고 귀회를 하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뿔따구가 팍 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스님, 수행을 하면 몸이 홀쭉하고 뼈만 앙상해야 되는데 스님은 너무 살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 스님이 체질이야. 하여튼 그래서 분소이라는 것은 막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을 털어서 꿰서 입으라는 거죠. 검소하게. 자, 그 다음에 어느 특정한 따뜻한 집에 있지 말고 지붕 없는 거처에서 잠을 자라는 겁니다. 나무 밑에서. 수화자라고 하고요. 불안약은 뭐냐면 이렇게 인도는 여름에 이제 막 이렇게 독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독충을 막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향내 나는 것을 이렇게 막 옷에 발라요. 얼굴에다가. 그런데 스님들은 그런 좋은 향을 바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소, 돼지 오줌 있죠. 그 고약한 냄새가 그걸 발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왜 소오줌은 우리한테 이렇게 심하지 않냐면 소는 풀을 먹고 자고 주로 벼를 많이 먹고 자라죠. 그래서 소가 우리 몸에 좋아요. 그래서 소오줌으로 바르면 부작용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 소오줌으로 이렇게 여기다 바르면 이렇게 벌레 같은 독충들을 막아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불안약이에요. 이 네 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안 지켜지느냐? 내가 모시는 스님이 저렇게 유리 걸식하고 막 특히 이제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60일 정도는 나무 밑에서 그냥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하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숲이 우거진 곳에 있어야지 비를 피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자들이 내가 모시는 스님한테 설법을 드렸는데 저렇게 비 쏟아지는 저런 숲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숲에다 가림막을 해줘요. 처음에는. 근데 가림막을 해주다 보니까 그냥 바닥도 해줘. 바닥 해주다 보니까 벽을 해줘.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집이 생긴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가람이라 그래요. 생가라마. 드디어 이게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번 생각하니까 스님들이 그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다시. 이렇게 돌아와. 거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처가 생기니까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이제 막 생기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다음. 뭐냐? 첫 번째로는 불화의 탄생입니다. 근데 불화의 탄생 전에는 요걸 해야 돼요. 불탑. 자,
부처님이 열반을 하신 후에 한 200년, 300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부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니까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 왕이 그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그곳에 가서 그 부처님의 뼈를 추려가지고 이만한 뻥튀기에다가 넣고 뻥 튀겼어요. 그랬더니 너 말 닷대가 나온 거예요. 너 말 닷대. 그걸 가지고 84,000개로 나눠가지고 부처님을 그가 정복한 모든 땅에다가 부처님을 상징하는 무덤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뻥튀기한 뼈 있죠. 아니 부처님 뼈가 그 다 우리나라 와 있는 저기 전골 사리 같은 거 다 저기 그 다 뻥뻥. 그 믿지도 마세요.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한 게 대반열반경인데 대반열반경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나의 형상이나 나의 육신이나 이거 의지하지 마라. 오로지 내가 말한 법만, 진리만을 숭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형상이 만들어지죠. 그때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게 무덤이에요. 바로 부처님이 이런 분이다. 무덤을 만들어내야지 그 부처님의 위력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무덤에서 바로 그 불교를 믿는 스님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참배하는 사람한테 뭘 하겠어요? 부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생에 무슨 공덕을 쌓아가지고 현생에 뭐 저기 부처님의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뭐 옆구리에 막 이렇게 흰 코끼리가 왔다. 인도인들이 숭배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출산하러 자기 친정으로 가는데 갑자기 산통이 나와가지고 보리산 밑에서 아이가 갑자기 옆으로 내려오더니 앞으로 옆으로 좌우로 7걸씩 걷더니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고 하나는 땅을 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부처님의 무덤인 탑. 이 탑이 현재 불국사 석가탑 이렇게 변한 거예요. 왜? 인도의 최초의 무덤이 이런 탑 형태로 나온 거예요. 오면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 탑. 지금 이게 이제 산치대탑이라서 최초의 불교 부처님의 시신이 묻힌 초기의 무덤이에요. 무덤. 수투파라고 불렀습니다. 수투파. 그 수투파를 줄여서 타파. 타파를 줄여서 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말로 하니까 자꾸만 사람들마다 달라지니까 야, 우리 통일된 스토리텔링의 어떤 그 교재를 만들자. 그 교재가 바로 불화예요. 그걸 본생담이라 그래. 그래서 요 무덤 난간에다가 이렇게 이런 조각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지 않아도 이거 딱 보면 이게 무슨 조각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생담은 인도에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부처님에 대한 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덕을 쌓으신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이러한 이제 변상도라는 거 뭐냐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림으로 바꿔서 그림으로 만든 걸 우리가 경변도, 변상도를 하고 나중에는 또 부처님의 일생을 8개의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것이 바로 법주사 팔상전에 있는 팔상도입니다. 팔상도. 그래서 법주사 팔상전이 사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 면마다 이렇게 2개씩. 그래서 총 8개의 그림. 부처님이 태어나서부터 열반하늘까지 부처님의 일생을 8개의 그림으로. 불교에서는 8이 깨달음의 숫자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불화의 탄생입니다. 불화의 탄생. 그래서 뭐 금강경 변상도, 화엄경 변상도, 법화경 변상도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경전을 그림으로 바꾼 그림, 그리고 부처님의 일생을 담은 본생담. 이것이 바로 불화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부처 그림이 만들어지고 불탑이 세워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불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간다라에 보면 오늘 그 아프가니스탄 간다라인데 이 간다라의 그 부처님을 보면 바로 그리스 사람을 닮았죠. 그리스 사람을 닮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거기가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케도니아가.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그리스 신상들이 신의 상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로 우리 북방에서 월지족들이 가서 거기다 쿠시안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모시고 있던 그리스 신들을 누르고 부처님을 누르니까 부처님의 신이 없어요. 얼굴이. 그래서 부처님의 얼굴을 그리스 얼굴처럼 닮게 한 거예요. 이 간달에서 최초로 생긴 부처님의 얼굴이 중국의 용문을 거쳐서 이건 용문은 중국인 얼굴이에요. 그리고 우리 쪽으로 오면 드디어 석굴암 우리 얼굴을 닮아. 그런데 그 얼굴 속에는 그리스의
제우스나든지 아폴로 신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불상이 탄생한 거예요. 불상이. 자, 이것이 불교의 세 번째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불경이 탄생합니다. 깨달음의 언어죠. 깨달음의 언어.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폐업경이라서 갈대와 같은 그런 나뭇잎이 있거든요. 그걸 눌러서 종이처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최초로 경전을 새겼죠. 이게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경전. 그리고 이제 티벳 같은 데 오면 종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티벳 대장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 이것을 경판에다가 새겨서 보관한 거죠. 8만 책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불경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 5개 문화가 탄생한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불교 사원이 탄생하고 가람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불교 그림, 불화, 불탑, 그다음에 불상, 그다음에 불경. 이게 바로 불교의 5대 문화가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한국적인, 왜냐면 다른 것들은 한국적인 게 별로 없는데 탑만큼은 가장 한국적이에요. 왜? 인도식 무덤이 한국식 탑으로 발전한 거니까. 그러니까 불교 5대 문화 가운데 가장 한국적인 불교 문화를 꼽으라면 당연히 한국 석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형 석탑이라고 하고, 그 한국형 석탑의 변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옵니다. 미륵사 구층에서 시작된 석탑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그전에는 나무로 만든 목탑이었으니까 그 목탑에서 한국 석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미륵사, 정림사, 가문사, 불국사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4개가 한국탑의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미륵사는 익산에 있고요. 대략 백제 무왕이 등장한 후에 선화공주를 와 함께 이곳에서 용을 만나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미륵을 위해서 미륵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동과 선은 석탑으로 만들고 가운데는 목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탑 3개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미륵이 미래의 부처님이신데 미래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3번 설법을 해요. 그래서 한 번 설법할 때 70억의 중생을 구원한대요. 46억 7천만 년에 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탑을 3개를 세우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서탑은 남아있고 동탑은 무너졌죠. 그래서 무너진 동탑을 아주 그라인드로 긁어가지고 정말 멋대가리 없이 만들었죠. 그리고 중탑은 목탑인데 못 세우죠, 지금 기술로는. 그래서 미륵사 9층 석탑이 우리나라 석탑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조형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조자, 조형. 자, 그러다가 이제 완숭미가 있는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아버지 탑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앞쪽에 있는 미륵사 9층 석탑보다는 확실히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목탑의 구조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목탑의 구조가 있어요. 반전이라고 하거든요. 지붕에 이런 것들은 지붕에 골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목탑의 흔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미륵사에 비하면 확실히 변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 석탑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칸입니다. 다음 칸은 이제 백제가 멸망했어요.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멸망을 보여주는 탑입니다. 왜냐하면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이 탑에다가 자신이 백제를 멸망한 것을 기념하는 걸 새겨놨어요. 그래서 평백제탑이라고 써놨어요. 지가 평백제탑. 그러니까 대당 평백제탑.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하고 남겨놓은 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평제탑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백제가 멸망하니까 이 백제의 탑을 조성하던 수많은 기술자들이 어디로 도망가냐, 망명하냐, 신라로 다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에서 우리 한국탑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형이죠. 가문사. 한번 보세요. 확실히 변했죠? 그 변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지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석, 덮개석, 옥개석이라는 덮개. 한번 보세요. 여기는 반전이 있지만 벌써 이 가문사만 하도 반전이 없죠? 딱 그냥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변했어요. 그리고 돌도 이쪽에는 여러 개를 모았지만 가문 세우면 다 통돌로 쓰기 시작합니다.
통돌로 이렇게 드디어 이제 가문세에 와서 정말 이제 한국탑에 이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망명하면 영어가 되게 서툴죠. 할아버지 영어에서 아버지 영어에서 이제 아들 영어로 바뀐 겁니다. 손자는 정말 영어를 잘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불국사 석가탑입니다. 불국사 석가탑은 완벽하게 한국탑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부, 자, 손. 그래서 드디어 한국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한국탑의 완성미가 계속 이어지지 않느냐? 석가탑 이후에 그런 탑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성덕왕 이후에 이제 해공왕 때까지 지어진 건데 해공왕이 죽으면서 신라는 이른바 100년 혼란기가 와요. 왕이 다툼을 위해서 서로 쌈박질해요. 그 진골 귀족들끼리.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런 걸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급격히 이 쇠퇴하다가 고려가 들어오면서 선종이 들어와요. 선종은 불상과 불탑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 내가 깨달으면 내가 부처인 아즉불의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깨달음, 이렇게 벽을 보고 깨달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불상과 이게 필요 없어요. 부처님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불상을 끌어올리는 깨달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부터 고려시대에 오면 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왜 이렇게 기념비적인 탑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고려가 선종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고려 개국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탑은 석가탑에서 완성을 하고 그 완성했던 그 기운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탑. 미륵사. 그러니까 4개 탑은 꼭 봐야 되겠죠? 미륵사, 정림사지, 그 다음에 가문사, 석가탑. 그러면 이 4개를 한국탑의 교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을 하나씩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게 바로 여기다가 소정방이가 글씨를 새겨놨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정림사는 불교에서는 이 세계의 중심이 있어요. 이 세계의 중심. 이 세계의 중심이 바로 불국입니다. 불국. 그리고 그 꼭대기가 부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도읍지를 불교적으로 만들려면 가운데다가 중앙에 절이 있어야 됩니다. 평양에는 9개 절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평양의 중심에 절 하나가 있었겠죠. 그리고 동서남북의 사방에다가 8방께서 8개가 총 9개가 되겠죠. 평양구사라고 합니다. 평양구사. 광개토대왕이 세운 거거든요. 광개토대왕이 평양에 9개 절을 세웠어요. 그런데 백제는 9층을 아마 이때 9층을 돌로 9층 세우기가 무지 어려웠던 것 같아요. 9층으로. 그래서 바로 5층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익사는 그러한 세계의 중심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아직 수도는 부여잖아요. 그래서 부여에서는 돌로 5층을 세워서 불교 세계의 중심을 수미산을 봤죠. 이것을 그대로 이어진 게 경주 황룡사입니다. 황룡사는 그래서 일부러 9층을 세운 거예요. 목탑으로. 그리고 이것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신라의 불국 돌아가는. 그리고 일본에는 나라의 법륜사가 있습니다. 법륜사 5층 탑이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세계의 중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 전통 사상에서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태백산으로 내려왔다 그랬죠. 태백산정 신단수 아래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세계의 중심을 탑으로 본 거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세계의 중심 수미산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백제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정방이가 이 탑신의 기둥, 탑주죠. 이 탑주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글을 써서 여기 평백제 탑이라고, 대당 평백제. 그래서 1942년도 발굴조사 때 1028년에 다시 중창을 하면서 정림사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림사.
그래서 이 정림사는 백제의 전통적인 세계관이 담긴 신령스러운 숲을 깎고 거기에 불교로 바꾼, 그건 마치 이차돌이 천경림을 없애고 거기다가 흑륜사를 세운 거하고 같은 상징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이 정림사 오청석탑은 백제의 우리 한국탑을 만든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미륵사 구층석탑을 계승해서 한국탑의 완성을 만들었는데 백제가 멸망하면서 이 기술은 신라로 넘어가서 가문사 3층 석탑과 불국사 석가탑으로 이루어져서 한국탑의 전통을 이렇게 계승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4개의 탑은 그런 의미에서 무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세계 불교 역사상 석탑은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석탑의 최고의 조형미를 4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변화의 과정들을. 저는 이 4개의 과정 중에서 가장 미학적으로 뛰어난 걸 보려면 당연히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그냥 육안으로 봐도 알죠? 왜냐하면 가문사나 불국사는 정말 간결하고 뭐랄까 수학적이에요. 그런데 미륵사나 정림사는 뭔가 정감이 있으면서도 문학적이에요. 2개는 문학적인 냄새가 나요. 근데 이쪽은 문학적인 냄새가 안 나요. 반듯반듯하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수학적 탑이고 왼쪽은 문학적 탑이다. 이렇게 해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학적으로 봐도.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미학 탐구에서 중심으로 볼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의 눈, 그다음에 역사의 눈, 그다음에 축조과학, 축조, 그다음에 미학. 그래서 오늘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이 4개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의 눈입니다. 자, 이 정림사지는 이 탑이 모든 탑이 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1층, 2층, 3층, 5층이. 그래서 이 탑을 보면 이 탑 자체가 모든 비율이 다 똑같아요. 이것을 균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우리가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눈, 코, 입, 귀 같은 것이 크기가 적당하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막 눈이 이렇게 크고 코가 작거나 입이 이렇게 크고 눈이 작거나 그러면 이게 비균제예요. 균일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여성 균제미의 최고를 누구로 치냐면,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형을 하는 의사들이 한국형 여성 균제미는 김태희, 그리고 남성은 장동건이 가장 균제미가 뛰어나대, 얼굴형으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 균제미의 으뜸은 불국사 석굴암이에요. 석굴암 본존불. 근데 그 균제미가 뛰어나다고 그 여성이 매력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유하고 김태희를 놓으면 누가 더 매력 있느냐? 저는 아이유가 더 매력 있다고 봐요. 왜냐면 김태희는 그 모습에서 빛이 안 나요. 왜냐면 울산에 그 엄친하잖아요. 공부 1등 하네. 그 동네 모든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애. 왜냐면 걔를 닮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걸로 아마 연기력도 없는데 아마 예전에 그 장희빈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김태희가. 그런데 내리냐 하는데 표정이 똑같아.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연기력은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연기자로 해가지고 비하고도 결혼했는데 균재미가 뛰어나요. 근데 균재미가 매력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균재미는 단지 비율적인 이렇게 균형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탑 가운데는 균재미가 가장 뛰어납니다. 하여튼 멀리서 보면요, 딱 비율만 축소가 됐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과학적으로 본다면 무게중심이 무지 중요한데, 이 무게중심을 분산하는 방법이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무게중심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 기둥의 옆쪽을 이렇게 붉게 배흘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게를 이렇게, 또는 그 추녀 있죠. 지붕의 추녀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높여서 양쪽으로 무게가 내리는 것을 안쪽으로 흐르게, 이렇게 무게중심을 안쪽으로 흐르게 합니다. 이렇게 무게중심을 분산하는 방법인데, 탑은 이렇게 무게를 갖다 이렇게 돌을 올리면 모든 무게에서 가장 무거운 데가 중앙이에요. 중앙.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을 때는 그 가운데다가 어마어마한 심주석 또는 심초석을 넣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둥을 높이고 그 기둥에다가 사각으로 가로대, 세로대를 넣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균형이 잡히거든요. 근데 석탑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륵석, 구층석탑을 할 때는 그 가운데다가 돌로 네모나게 해가지고 기둥처럼 네모나게 쫙 올라가 있어요. 가운데 심줄을 줘서 무게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림사지는 가운데 심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운데 무게가 쏠리면, 양쪽은 무게가 별로 없고 가운데로 무게가 쏠리면 집안이 무너지면서 탑이 안쪽으로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무게 중심을 다 바꿔버리는 거야. 돌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여기 선을 보면 전부 돌의 선이, 세로선이 다 다르죠. 위치가 다른 것은 바로 무게 중심을 분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가운데 쪽에 몰리는 무게를 이쪽 그러니까 치신 말하면 약 이걸 4등분 한다면 25%씩, 그리고 아래쪽은 3등분을 하니까 33%씩 무게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분산시켜야만 이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그 건축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는 고정을 하면 집이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고정을 하게 되면 바람 불거나 비가 오게 되면 그 안에가 막 삐걱삐걱 하면서 무너져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유동성이 있으면 그 안에 틈이 있어서 깨지거나 찢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을 가장 잘한 건축 기법은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그 모래벌 위에다가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래벌 아래쪽에 그 어마어마한 물이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흔들할 때도 무게중심을 잡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돌과 돌이 맞물려 있는 것이 삐걱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건축기법, 이런 건축기법은 고구려의 적석총인 장군총도 이런 기법을 씁니다. 자, 그래서 바닥에 이 안쪽에,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바닥돌, 그다음에 나뭇잎, 그다음에 그 숯, 좌갈돌, 모래 이런 식으로 해서 층층이 쌓아서 유동성을 줬습니다. 유동성.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반드시 그 밑에다가 그런 유동성을 둬요. 막 이렇게 그냥 단단하게 뭐 시멘트로 이렇게 하면요 다 깨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리게. 자, 이것은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는 불교 역사적 관점. 불교의 역사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절 앞쪽에는 연못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이 있는 이쪽은 속세의 세계입니다. 속세의 세계. 그래서 이 연못을 넘으면 내가 영꽃에서 태어나서 부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뵐 때 어디서 보느냐? 물론 요 가운데서 봅니다. 요 가운데 이렇게 절을 하는 그 자리가 있죠. 배석이. 그런데 이제 이 탑의 아름다움을 볼 때는 가운데서 보면 탑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탑은 어디서 보여야 되느냐? 탑은 여기서 보면, 자, 보면 여기 사각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 각을 이렇게 쭉 뻗으면 아침에는 동쪽에 이 각이 있는 곳, 서쪽은 해가 지는 곳.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전에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 관리하시는 그 큐레이터한테 아니 세상에 부처님을 참배로 왔는데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고 하면 되겠냐고. 이것이 정림사지를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미학의 눈이 있는 곳이죠. 아니 이렇게 해야지 그거 갖다가 사진 찍기. 예전에 우리 여기 말고도 다른 데 가면 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신미한 자체가 너무 아래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자, 그래서 바로 이 연화생, 연꽃 위쪽에 태어나면 내가 이제 부처님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을 만나러 갈 때
바로 이것이 연화생에서 연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탑주, 탑의 기둥, 여기에 평백이라고 보이죠? 평백. 그러니까 여기에 대당, 평백제, 탑비명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큰 그리고 여기에 그 백제를 내가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쭉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백제로서는 치욕적인 거죠. 왜냐하면 백제의 가장 중심적인 이곳에 사람들이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슬프고 괴로울 때마다 여기 올 거 아니에요. 탑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탑에 재밌는 것은 이걸 안 새겼다면 탑은 없어졌을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은. 왜냐하면 고구려도 탑 하나도 없잖아요. 왜 없겠어요? 당나라가 탑이 있으면 안 되죠. 탑에 와서 탑이 구심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탑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백제도 탑을 없애겠죠. 근데 왜 없애지 않느냐? 두 개를 없애지 못했는데 하나가 이제 미륵사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곳. 왜 없앨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것은 여기다가 평백제탑이라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망한 것을 봐라. 그러니까 이걸 안 허물고 의도적으로 여기다 이걸 새겨서 그래서 이 정림사지 5층석탑이 남아있다는 역설적인 거, 비극적이고 역설적인 거죠. 예, 우리가 보통 아이러니라고 하잖아요.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이러니라는 말 쓰면 그 좋지 않은 거거든요. 예, 역설적으로 이 평백제 탑비가 있음으로써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났다는 비극적인 일이죠. 그리고 미륵사지에 그것은 아마 선화공주의 신화를 넘어로써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로 대체했을 거라는 본 거예요. 그 선화가 보통 명사거든요. 미륵을 낳는 어머니의 이름이 바로 선화거든요. 근데 신라도 미륵을 낳기 위해서 선화공주가 있었고 백제도 선화공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라가 멸망시킨 후에 너희들을 구원할 미륵은 바로 우리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가 낳은 사람들, 선화공주의 후손들이 바로 이 미륵을 낳은 뭐 이런 식의 어떤 역사가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 백제나 신라도 다 선화가 낳은 백제 무왕담의 의자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자왕이 누구한테 항복하냐? 결국에는 신라한테 항복한 거잖아요. 똑같은 선화가 나왔는데 이쪽은 김춘추고 이쪽은 그 선화의 아이인 의자왕. 그러니까 두 선화가 낳은 사람 중에 신라의 선화가 이긴 거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았을까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축조의 비밀인데 그 안에 이렇게 바닥돌을 둠으로써 아까 유동성을 둔다 그랬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이렇게 잡고 무게중심의 어떤 흔들림을 퍼지게 해서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삐끗삐끗하지 않도록 만든 걸 우리가 바로 바닥돌 유동성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목조 건축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이게 바로 반전입니다. 반전 끝이 쫙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풍경을 다는데 하여튼 이 축조의 비밀을 통해서 바로 목조 건축에서 석탑 건축으로 변화하는 그 징검다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게 바로 정림사지다. 그래서 정림사지는 목탑이 석탑으로 변화하는 마지막 모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모습. 자, 이제 이게 이제 미학의 눈인데 우리 이제 불국사 석가탑이나 이것들은 너무나 대칭미가 있습니다. 대칭미, 딱 대칭이 있어요. 그런데 대칭미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은 뭐냐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앞뒤, 옆뒤가. 근데 이 비대칭은 불완전성입니다. 근데 불완전성이 미학적으로 왜 더 아름답게 보이느냐? 바로 이게 카오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으로 넘어가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대칭입니다. 그런데 이 비대칭들이 모이면 그 대칭과 대칭을 보면 비대칭이지만 전체로 보면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가 하나의 탑 속의 질서로, 그러니까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는, 그래서 비대칭이 아름다워요. 이 비대칭의 미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불국사 석가탑과 다부탑입니다. 석가탑은 네모나게 되어 있고 다부탑은 둥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비대칭으로 있는데 대웅전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대칭으로 있어요.
이것을 비대칭의 대칭미라고 합니다. 아주. 근데 물론 정림사지는 탑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대칭미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하여튼 비대칭의 아름다움은 이걸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탑이 모든 게 다 하나의 균재미를 갖고 있어요. 균이란 어떤 비례를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 크기를 딱 보면 정확하게 정격 비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6대 1, 뭐 4.4대 1, 3.8대 1, 2.6대 1, 1.8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정격 비례라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비례는 여러 이제 비등격 비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문사지는 비등격 비례예요. 왜냐하면 이 아래층 위층이 2대 1대 1이에요. 근데 여기는 똑같이 그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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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그러니까 층 5개가 똑같아. 높이가. 그렇죠? 그리고 이 지붕의 이 축소 각도비도 똑같은 비례예요. 정격 비례. 그러니까 높이도 정격 비례, 지붕도 정격 비례. 이게 바로 비례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보여요. 거기다가 반전까지 있어서. 그래서 저는 4개 탑 중에 미학적으로 가장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은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이다. 그 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이 반전, 끝이 올라가는 걸 통해서 곡선미도 보여주지만 상승미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문사나 이런 데는 이렇게 지붕이 똑같기 때문에 상승미가 안 보여요. 그럼 상승미를 보여주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1층을 2로 하고 2층을 1, 2로 하면 쭉 늘어나는 것처럼, 또 하나는 바로 뒤에 산 등성이에 보다 이 탑이 높게 보이면 상승감을 보여주죠. 그런 면에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뒤에 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산이 낮아요. 그래서 이 정림사지 딱 보면 산을 뚫고 정림사지가 보이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 반전까지 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모습, 그래서 날렵하고 춤을 춘 듯한 그런 미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림사지 석탑이 갖고 있는 미학적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이렇게 우리 고려 청자의 참외 모양병, 고려 인종릉에서 출토된 참외 모양병의 이 주둥이에 있는 이 잎사귀의 모양이죠. 이거 연꽃의 잎사귀가 마치 반전의 모습과 똑같이 곡선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면이 우리 한국의 도자기나 한국의 탑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다. 물론 중국과 일본도 탑이 있지만 그 탑과 다르게 한국의 돌탑, 석탑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은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 가장 극대화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그 제8강 2교시 제8강을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